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내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투표가 가능합니다. MBN과 넥스트리서치가 공표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34.1%, 윤석열 후보는 39.9%의 지지율을 얻어 막판까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윤 후보와의 단일화로 대선에서 중도하차한 안철수 전 후보도 10.3%를 얻어 향후 표심이 어디로 이동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차 평화회담에서 민간인의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과 통로 주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등 주요 요충지를 점령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수도 키이우와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전투에서는 고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5만 8천여 명 증가한 24만 4,889명으로 일일 확진자 최다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오늘 오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고 곳곳에 약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대기도 여전히 건조해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 6시부터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을 비롯해 전국 3,552곳에서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주요 후보들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오늘 서둘러 사전투표를 한 뒤에 유세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 서울역 사전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시각 투표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보람 기자, 아직은 좀 이른 시간인데 투표하러 오신 분들 많이 있으신가요? 네, 이곳 서울역에서는 약 1시간 전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7시 기준 사전투표를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곧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투표소는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곳 서울역을 비롯해 전국 3,552곳에서 이뤄집니다.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고요. 사진이 붙은 신분증이 있으면 주소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는 내일 투표할 수 있습니다.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해당하고 외출할 수 있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도착하셔야 합니다. 내일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양성 통지 문자 보여주시면 마찬가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재택 치료가 어려워서 생활치료소에 계신 분들 내일 별도로 운영되는 특별 사전투표소 10개소에서 투표 가능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사전투표하실 분들이 30%에 달할 거란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역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투표소 입구에서 반드시 손소독을 하시고 발열 체크를 한 뒤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때와 달리 비닐 장갑은 원하시는 분만 착용하시면 됩니다. 사전투표용지는 현장에서 인쇄되는 만큼 안철수, 김동연 두 후보 이름 옆에 사퇴라고 표기될 예정입니다. 다만 본투표 때는 이미 인쇄된 투표용지를 쓰는 만큼 별도의 안내문만 게시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에 기표 도장을 찍고 인증샷을 남기시는 것도 허용되는데요. 투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는 물론 모든 촬영이 금지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과 내일 꼭 투표소에 오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사전투표소에서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발표 뒤 후보직을 사퇴했는데요. 두 후보는 조만간 합동 유세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사실상 끝난 줄 알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 간 단일화가 어제 아침 전격 합의됐습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하여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두 후보가 밝힌 합의문에는 진영 논리를 벗어나 중도 실용 중심의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고 협업 아래 인수위원회와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마지막 TV 토론 뒤 어제 새벽 2시간 반 동안 만나 의견 일치를 본 두 후보는 공약 등 생각이 다른 부분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약에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단일화를 하고 또 합당을 해서 정부를 함께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차이들을 논의를 통해서 또 극복을 하고. 안 전 후보는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결단했다며 단일화 선언 직후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후보 등록을 취소했고 예정돼 있던 유세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MBN과 매일경제는 공표 가능한 마지막 조사일인 지난 2일까지 이틀간 유무선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야권 단일화 발표 직전에 이뤄진 조사인데요. 마지막까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오차범인의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4.1%,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39.9%, 심상정 정의당 후보 2.1%,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 10.3%였습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한 달 전 조사보다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는데 지지율 격차는 5.8%포인트로 막판까지 오차범인의 접전을 벌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더니 이 후보 43.3%, 윤 후보 48%로 역시 오차범위 아니었고 안 전 후보 당선을 점쳤던 응답은 0.9%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건지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 5명 중 1명꼴인 18.2%는 아직 지지 후보를 바꿀 의사가 있다고 답한 반면 80.9%는 바꾸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정권 교체냐 유지냐에 대해서는 응답자 과반인 53.2%가 정권 교체가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정권 유지를 택한 유권자는 35.5%에 그쳤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사전투표에 참여할지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유권자 35%는 사전투표를 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고 61.2%는 9일 본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절반 가까운 49%가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반면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은 29.2%에 그쳤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더불어 이번 여론조사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동참에 대해 10명 중 8명 이상인 약 87%가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 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임성재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기 위한 제재 동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매우 찬성 49.6%, 어느 정도 찬성 37.1%로 찬성 의견이 86.7%에 달했고 반면에 매우 반대는 2.8%, 어느 정도 반대는 4.4%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나타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외교 안보관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이 후보가 주장한 외교를 통한 평화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49.3%로 윤 후보의 전쟁 억지력을 통한 평화, 선호 의견 41.2%보다 8.1%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전쟁 억지력을 통한 평화, 그리고 진보층에서는 외교를 통한 평화를 더욱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도층에서는 절반 이상이 외교를 통한 평화를 선호한다고. 그렇다면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할까?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을 절대 반대한다는 응답이 73.6%로 유사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 18.5%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선 매우 잘하고 있다 17.2%, 잘하는 편이다 32.3%, 잘 못하는 편이다 25.4%,
매우 잘못하고 있다 23%로 긍정 부정 답변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최근 탈원전 정책 수정 논란에 대해선 원자력 발전 확대 38.7%, 원자력 발전 축소 16.5%, 현재 수준 유지 38.9%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두 번째 열린 양국 간 회담에서 민간인 대피 통로를 만들고 통로 주변은 휴전하자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양국은 3차 회담도 약속했지만 그렇다고 러시아군의 공격이 멈춘 것도 아니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약 3시간에 걸쳐 열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2차 평화회담. 양국은 군사 문제와 인도주의 문제, 러시아 침공의 정치적 해결을 의제로 올리고 일부에서만 합의를 이뤘습니다. 민간인 대피 통로를 만들고 그 주변에선 휴전하자는 겁니다. То есть не везде, а только в тех местах, где будут находиться, собственно, сами гуманитарные коридоры, возможно будет прекращение огня на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эвакуации. 아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담판을 요구했습니다. Сядь со мной, только не на 30 метров, как Макроном, Шольцем и так далее, как их принимают. 그러나 일각에선 러시아가 민간인 탈출 종료 후 공격 수위를 높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소 ICC 선발대가 러시아의 전쟁 범죄 증거 수집에 착수했지만 러시아의 공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진입한 러시아 국경 병력이 90%로 늘었고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 체르니히우에 최악의 폭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의 체르니히우 학교와 민가 공습으로 최소 22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남부 항구 도시인 헤르손을 점령한 러시아는 마리우폴도 완전히 포위했으며 유럽 최대 원전인 남동부 자포리자 원전 장악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백악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개인 제재에 이어 주변 측근들까지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 중심의 쿼드 정상회담과 유엔 인권이사회는 러시아의 인권 침해와 핵 위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돈줄을 죄기 위해 측근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푸틴 측근인 크렘린궁 대변인과 러시아 신흥재벌 올리가르이 19명을 포함해 47명에 대해 추가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Today I'm announcing that we're adding dozens of names to the list, including one of Russia's wealthiest billionaires, and I'm banning travel to America by more than 50 Russian oligarchs, their families, and their close associates.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첫 국정연설에서 푸틴을 고립시키도록 러시아의 부패한 지도자들의 재산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Putin is now isolated from the world more than he has ever been. Together, 추가 제재 명단에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철강왕 알리셰르 우스마노프가 포함됐으며 재산은 150억 달러, 우리 돈 18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 정상들과도 화상 회의를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쿼드 정상들은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가 존중받고 군사적, 경제적 강압이 없는 자유로운 인도 태평양에 전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사태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핵무기 위협에 대한 인류 위험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직접 전쟁에 참가하지 않으면서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중심으로 측근까지 전방위 제재에 나서면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준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치솟던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의 핵합의 복원 협상이 마무리 단계란 기대감에 진정됐습니다. 1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며 급등세를 이어가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4월 인도분이 전날보다 2.6% 떨어진 107.6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핵합의가 복원되면 글로벌 산유량의 1%에 해당하는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이란산 원유가 다시 공급돼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 또다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으로만 24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급증세에도 오늘 완화된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만 4,889명을 기록했습니다. 밤 9시 집계 중 24만 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 오늘 발표될 수치 역시 최다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역별로도 서울이 5만 9,277명으로 처음 5만 명을 넘어섰고 경기도 역시 7만 5,041명으로 처음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 역시 앞으로 1, 2주 이내 신규 확진자가 정점에 다다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맞고 또 조만간 정점이 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3월 중순경을 1월 말부터 매주 확진자 규모가 2배가량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달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당초 13일까지로 예정됐던 현행 6인 10시 거리두기 체계를 조기에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그대로 두되 다중시설 이용 시간을 11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분들 사실은 삶 자체를 포기하다시피 하는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리두기에 따른 효용이 떨어지는 상황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치는 내일부터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자신의 땅이 헐값에 수용됐다는 이유로 70대 남성이 시청 현관 앞에 화물차를 몰고 가 불을 질렀습니다. 하마터면 시청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질 뻔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청 현관 앞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천장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고 불이 난 트럭 적재함에는 녹아내린 휘발유통 여러 개가 보입니다. 어제 새벽 0시 5분쯤 경기 군포시청 현관 앞에 70대 남성이 1톤 화물차를 몰고 와 휘발유와 신너가 담긴 적재함에 불을 질렀습니다. 정문 바로 코앞에 트럭이 있고 막 엄청 이게 불이 활활 타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때까지 기름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지 몰랐으니까 불이 너무 안 꺼지는 거 트럭 하나인데. 당시 시청에는 당직 근무자가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을 지른 70대 남성은 곧바로 시청 바로 옆에 있는 이 뒤편 경찰서로 걸어가 자수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이 재개발로 군포시청에 수용됐는데 당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화가 나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9년도에 토지 수용 문제로 계속 시청에 불만이 있었어요. 안긴 끊고 그런 거죠. 경찰은 공용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형 산불 등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밤사이 공장 화재로 야산이 옮겨붙는가 하면 인천과 경북, 성주에서도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에서 치솟은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우고 인근 야산 쪽으로 퍼져나갑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북 성주군 명포리의 소방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져 산불 특수 진화대원 300여 명이 투입돼 1시간 만에 진화했고 공장에 난 불은 건물 한 채를 모두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엔 인천 강화군 정족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36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인근 전등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산불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 반쯤엔 경상북도 성주군 소성리 야산에서 산불이 나 진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산불 진화대원 43명이 투입돼 야간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동원할 예정입니다. 바람은 많이 안 불고 있어가지고 확산이 많이 되고 그러진 않는데 일출 되면은 헬기 투입해서 좀 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일을 계속한 배달 기사가 자신의 사연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버젓이 올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 1일 양성 반응이 나온 키트 사진과 함께 확진자가 되면 밖에 돌아다니지 못한다니 PCR 검사를 안 받으려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배달 대행 업체 대표는 계속 출근하라고 한다며 점심 저녁 피크 시간대에 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오한이 오고 몸살이 났다며 약봉투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음에도 약국에서 파는 약으로 버티며 일을 계속한 걸로 보입니다. 배달을 간 곳에서 코로나19에 걸린 고객이 줬다며 간식 사진까지 공유한 글을 본 누리꾼들은 아무리 생계가 어려워도 이건 아니다, 너무 이기적인 행동인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활고로 인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근황이 알려졌던 배우 최철호 씨가 음주 상태로 주택가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어제 새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회사 대표의 자택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다는데요. 경찰이 출동해 퇴거 요청을 했지만 불응해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조사에서 최 씨는 자신의 회사 대표를 만나러 갔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현재는 풀려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는 지난 2010년 술을 마신 뒤 후배 여성 배우를 폭행하는 모습이 CCTV로 드러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바가 있는데요. 그러던 중 2014년엔 술에 취해 길가에 세워진 다른 사람의 차량을 발로 차고 차주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총을 들고 춤을 추는 SNS 게시물을 올린 군인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우크라이나 군인들. 전쟁 중에도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어린 딸에게 아빠가 무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겁니다. 그는 아이가 안심할 수 있도록 유쾌한 영상들을 주로 올렸는데 한때 영상이 올라오지 않자 400만 명에 달하는 그의 팔로워들이 온 마음으로 그의 안위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1일 게시물을 올려 무사히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알렸는데요. 그는 영상을 통해 나는 아직 살아있다며 우크라이나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는데요. 부디 그를 비롯한 많은 군인들이 건강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원합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하도급 업체 기술을 가로채 특허를 내고 그것도 모자라 계약까지 끄는 대기업 LS엠트론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1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위법성이 인정되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환 씨는 지난 2009년부터 7년 넘게 LS엠트론의 자동차용 호스 부품 제작에 필요한 금형 부품을 납품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LS엠트론은 김 씨에게 품질 검증 목적이라며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금형 부품의 연구 노트와 설계 도면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아무 의심 없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LS엠트론은 이를 기반으로 2012년에 김 씨 몰래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우리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이 내용까지 특허를 냈구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억울했죠. 굉장히 억울했죠. 결국 김 씨는 기술도 빼앗기고 납품 계약도 끊겨 2016년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혐의로 LS엠트론과 관계사에 대해 각각 13억 8,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 힘의 불균형이 작동하는 하도급 관계에서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다만 형사처벌 공소시효가 지나서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못했습니다. LS엠트론은 공정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대응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0년이 더 지나서야 밝혀진 진실. 김 씨는 공정위 제재를 근거로 대기업과의 싸움을 다시 시작합니다. 저희가 그거 말고도 상생연료법, 불공정거래법, 기타 등등 몇 건이 더 있어요. 거기에서 병합해서 시효 문제는 따져봐야 될 문제.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3만 5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17년 3만 달러를 돌파한 후 4년 만에 이뤄낸 성과인데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이 그만큼 소득을 체감할지는 의문입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5,168달러로 전년 대비 10.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33,564달러를 기록했지만 이후 2년 연속 내림세로 돌아섰다 3년 만에 반등한 겁니다.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원화 가치 모두 전년 대비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3% 올라 달러로 환산한 국민소득 상승분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4만 달러 돌파도 멀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꾸준한 경제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수년 내에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총소득이 개인은 물론 기업과 정부가 벌어들인 돈 모두를 포함하는 만큼 가계의 체감 소득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업과 정부의 소득이 늘어나면 가계 소득이 줄어들어도 국민 총소득은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국민 총소득 중 가계 비중은 64.1%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기업과 정부 소득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행정연구원이 성인 2,016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인 1,375명이 지난해 평균 월 소득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평균 124만 800원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잘 만든 로봇 하나 10사람 부럽지 않다. 머지않아 이런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반겨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의 한 카지노 안 식당. 햄버거가 든 쟁반을 빠르게 옮기는 종업원의 정체는 다름 아닌 로봇입니다. 만약 손님들 때문에 길이 막히면 지금 서빙 중이니 길을 비켜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부탁할 수 있는 매너까지 갖췄다는데요. 식당 사장은 로봇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손님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서빙에서 합격점을 받은 이 로봇 종업원, 조만간 청소 업무에도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에도 사람을 대신하는 누군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남극으로 떠나보시죠. 얼음물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바다 표범 한 마리. 그런데 머리에 뭔가가 달려있는데요. 센서입니다. 이곳은 남극인데요. 이 바다 표범은 남극의 두꺼운 얼음 아래에서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구석구석을 누비며 수심과 수온 등을 확인한다는데요. 그런데 이 특별 탐험대원, 앞으로 그 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구진은 이번엔 펭귄들에게 센서를 부착해 연구를 함께 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여기 화성에 가보지도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한 화성 탐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로봇 바퀴 아래 장애물만 넘어서 될 일이 아니었네요. 이곳은 지구일까요? 화성일까요? 정답은 화성 같은 지구입니다. 이 거대한 실험장은 화성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곳으로 로봇의 탐사 임무를 미리 시험해 보려고 만든 건데요. 탐사 목표는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것.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와 유럽 우주국이 합동으로 준비한 이 탐사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에 처한 건데요. 머지않아 그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중국에서 인신매매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납치한 여성을 쇠사슬로 묶어놓는가 하면 철창에 가둬놓고 폭행한 사건도 드러났는데요. 결국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인신매매 단속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중국 산시성 위린시에서 납치한 여성을 철창에 가둬놓고 학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이 사실을 떠벌린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장쑤성 쉬저우시에서 쇠사슬에 묶여 갇혀있던 일명 쇠사슬녀 사건이 알려지며 중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여성은 3차례 인신매매를 거쳐 둥모 씨에게 단돈 5천 위안, 우리 돈 95만 원에 팔려와 자녀 8명을 낳고 갇혀 지냈습니다. 江苏省委省政府高度重视，要求徐州市迅速查清事实，依纪依法严肃处理，切实维护群众权益。 둥 씨 등 3명은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됐고 사건을 은폐한 공무원 17명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잇따른 인신매매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결국 중국 공안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연말까지 부녀자와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선 겁니다. 미제 사건과 중대 사건은 공안부가 직접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주 개막하는 전국 인민대표 대회에서는 어린이와 여성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미국의 뉴욕 맨해튼에서 아시아계 여성 7명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벌인 백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뉴욕 경찰은 28살 스티븐 자이온스를 폭행과 증오범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에서만 아시아계 증오범죄가 모두 131건 일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강수 시간이 짧고 비의 양도 많지 않겠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와 전북 북부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특보는 유지되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와 경북 지역에는 강한 돌풍까지 불어들겠는데요. 계속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대기질 상황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해안은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남부지방 제주는 오후에, 호남과 영남 지역은 밤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0.6도, 대전 영하 0.3도, 대구는 영하 0.5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14도, 청주와 대전 17도, 광주 18도, 부산은 15도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 차이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지만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